안녕하세요. 범죄사회학 담당 강사 배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주는 교재의 교과서의 1장 이론과 범죄와 2장 범죄 실태 측면에서 이론과 정책, 미국의 범죄 대감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를 수강을 다 하시려고 하면은 바로 앞에 올려놨던 동영상 일주 1하고 지금 일주 2를 수강을 다 하셔야 됩니다. 최소 시간이 75분인데 아마도 한 90분 정도 될 겁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앞뒤로 이제 모자란 주하고 뭐 붙여갖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더 뭐 강의 들었다고 해서 뭐 크게 손해는 건 아니니까. 자, 연이틀 아니 그러니까 저기 연거푸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뭐 사실 마음이 무겁죠. 또 사실 이 음성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이제 조명 자체가 조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조명기를 살 수가 없어서 뭐이 정도로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에는 34페이지의 2장 범죄 실태 측면에서 이론과 정책입니다. 원래 이 2장은 그러니까 이 범죄학 교과서에서는 새롭게 칠판에는 새롭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범죄 이 책은 6판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주로 그러니까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으로 거기로 이제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요 2장이 넣어진 부분은 이런 거죠. 이론이 왜 필요할까?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도구이고 또 그 현실을 설명함으로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당히 인간 사회를 힘들게 하는 범죄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자 하는 어떤 정책적인 함의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2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얼마나 이론이 현실을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객관적인 구체적인 부분 한번 얘기해 보자. 즉 그러면 범죄 실태를 보고 그 범죄 실태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며 그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실증적으로 미국의 범죄 대감소를 통해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교과서 교재의 35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그림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이게 35페이지의 이 그림하고 36페이지의 이 그림, 이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이란 근데 왜 근데 계속 제가 사실 뭐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굳이 왜 미국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미국은 초강대국이고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학문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안 시스템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뭐 그대로 베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져온 거고
우리가 인제 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게 주로 영어,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사회 시스템에서도 미국에 대한 걸 모르고는 사실 세상을 알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학문도 역시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미국이 넘버 원인 상태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미국의 범죄 환경, 그리고 범죄를 대비하는 치안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고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의 얘기를 해 보죠. 어 예, 그전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90 년대 미국 얘기를 하면 90 년대 초반까지도 이 그림을 보면은 60 년대부터 90 년대까지 미국의 폭력 수준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1960 년대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범죄의 수준이. 그러니까 10만 명당 범죄가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 물론 당연히 인제 뒤에는 90 년대부터 떨어지죠.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자 하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이 주변의 범죄에 대한 범죄와 치안 관련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인제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크게 인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진보적인 주장을 하는 쪽과 그 학자든 어쨌든 뭐 정치인이든 보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크게 나눠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진보적 주장은 미국의 민주당, 보수적 주장은 미국의 공화당,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진보적 주장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사회학적 기저, 예를 들면 빈곤이라든가 뭐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제 뭐 인종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이 된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니까 범죄를 하는 거고, 사회복지가 좀 좋아지면 범죄가 낮아질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주장은 진보고, 보수 주장은 그것이 아니다.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도덕적 빈곤. 그러니까 흔히 이 도덕적 빈곤은 어디서 오느냐? 예를 들면 인제 뭐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또는 뭐 예를 들면 종교적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뭐 이런 부분들. '도덕적 빈곤이 범죄와 증가에 연관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90 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폭력 범죄 수준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상반되는 주장이 상반되는 주장과 그것으로 인해서 설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90 년대 이후에 그리고 이 두 주장은 90 주장들은 계속 범죄가 어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즉 이거죠. 경제가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계속 범죄는 늘 것이고, 진보 쪽 주장이죠. 보수 쪽 주장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역시 범죄는 계속 늘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 왔는데, 그 이상하게도 90 년대 이후에 놀랍게도 폭력 범죄가 감소했어요. 근데 그 감소가 일시적인 어떤 것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감소를 해요. 아까 제가 드린 그 그림 앞에와 뒤에. 앞에 건 폭력 범죄, 뒤에 건 재산 범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인제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고 세계적인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늘 보는 뭐 뉴욕은 미국의 평균보다 월등히 감소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설명해 봐라. 그래서 인제 그럼 설명도 못하는 이론이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논란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그 그림 1과 그림 2를 보고 60 년대 폭력 재산 범죄 모두 다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80 년대에 쭉 올라갔고. 그런데 그 뒤에 감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재산범죄보다 폭력범죄가 더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재산범죄는 여기서 조금 요렇게 감소했다고 하면 폭력범죄는 여기서 요렇게 감소한 거죠. 예. 감소율이 더 높은 거죠. 왜 그럴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질문이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진보와 보수에서의 범죄율이 높은 거에 대한 대표적인 주장을 한번 먼저 설명을 합니다. 책 두 권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즉 90년대까지 범죄율이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진보 쪽에서 대표적인 책 한 권이 큐리라고 하는 저자에 의해서 미국에서의 범죄와 처벌, 고질적 사회 위기에 대한 미국의 해법이 왜 실패했는가라고,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진 진보 쪽에 있는 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이 책을 통해서 주장을 했고요. 보수 쪽에는 베넷, 디 유리오, 월터스, 특히 이제 베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자 집계, 도덕적 빈곤, 미국의 범죄와 약물에 대한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보수 쪽의 주장을 담은 책인 거죠. 이건 사망자 집계. 크게 했는데, 역시 이 두 주장은 자기들이 이 책을 쓰고 인쇄가 되는 그 시기, 90년대 초반 중반 넘어갈 때 2000년대, 그때 범죄가 줄어들고 있었다는 걸 이 사람들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미 나와서 읽히고 뭐가 교과서로 쓰이고 사람들한테 읽힐 즈음에 계속 범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주장과 두 가지 책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럼 하나부터 설명해 보죠. 보수 쪽에서 주장을 했던 사망자 집계에 대한 그 책을 한번, 보수 쪽의 책을 보면은 1965년에 미국의 10만 명당 살인 범죄율이 5.1이었는데 93년에는 9.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에서 9.5. 이거는 10만 명당 살인 범죄율이니까 이것은 거의 30년 정도의 4.4명인 거니까 거의 뭐 2배 정도는 아니죠. 2배 가량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90년대 중반에는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이 보수 쪽 주장은 특히 이 개념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 3이 들어갑니다. 퀴즈 3은 이제 퀴즈는 1, 2는 하셨죠? 3은 초포식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초포식자라고 하는 거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의 어리고 우람하며 악질적이고 무자비하고 어떤 범죄 낙인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몸에다가 뭐 문신 그려놓고 그런 미국의 흑인들, 뭐 아니면 흑인 젊은 애들, 뭐 백인 젊은 애들, 히스패닉, 그런 애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런 가치를 못 느끼는 범죄자, 이걸 초포식자라고 합니다. 요 초포식자의 개념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퀴즈 세 번째입니다. 초포식자가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라는 것이 이만큼 이들이 주로 벌이는 범죄가 중요하다. 이들은 도덕적이지 않죠. 도덕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초포식자는 빈곤 요인, 인종 요인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서는 이 초포식자는 가난한 쪽일 수도 있고 가난하지 않은 쪽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보수 쪽 사람들은 진보 쪽 사람과 달리 빈곤이라든가 인종 요인에 따라서 범죄가 뭐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그런 거죠. 법적 허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많이 보시겠죠? 미국의 변호사 제도라든가 아니면 뭐 미란다 원칙 같은 데에서는 총기 정책 같은 거 보세요.
총기가 넘쳐나고 사형제가 없어요. 그 미란다 원칙이 있고 말하자면 교도소 같은 경우 이제 교도소도 너무 허술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총기 정책을 엄격하게 하거나 사형제를 도입한다거나 미란다 원칙을 엄격하게 해도 또 엄격하게 교도소를 운영해도 사실은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수 쪽의 주장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런 젊은이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높은 범죄율과 마약 사용은 그들이 가난하거나 그들이 인종이 어떤 거에 따라서 무관하게 도덕적 빈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가 많다라고 하는 주장을 보수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자 집계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도덕적 빈곤은 왜 생겼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도덕적 빈곤은 특히 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와 불의를 가르쳐주는 성인이 없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른이 있지만은 그 어른들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했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 성인이 없으니까 이 젊은 애들이 그냥 마음대로 뭘 해.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죠. 도덕적 빈곤. 자책감과 자만감, 만족감과 공감 능력을 가르쳐주는 부모의 부재. 일상생활에서 모범과 도덕성을 가르쳐주는 성장 과정의 부재. 그 성장 과정에서 그냥 막 마음대로 일탈도 하고 사고도 치고 지나가는 사람의 간판을 차거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이 성장 과정, 그러니까 올바른 성장 과정을 겪지 못함.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집에 아주 악질적이고 그냥 범죄인인 부모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친척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 배우는 범죄적 성인에 의해서 학대 상태에서 성장하는 빈곤. 이 네 가지가 주요하게 이들의 도덕적 빈곤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도덕적 빈곤은 진보파들이 얘기하는 대로 인종, 사회적, 경제적 지위, 다른 인격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범죄의 추동 기제라고 사망자 집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럼 그럼 이게 도덕적 빈곤이 문제면 처방을 내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보수파는 이런 처방을 내리는 거죠. 약물한 애들은 흔히 말하는 코카인 같은 거 해낸 애들은 엄격하게 이 일반 사회에서 분리하고 사회기구 같은 데서 영향을 받으니까 교회 같은 데에서 교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입양 과정 같은 데 입양을 시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도덕적으로 좀 의미 있는 가정에 그런 아이들을 딱 입양시켜 갖고 그쪽에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부모가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갖고 애정적인 유대 관계, 사랑의 회복, 그리고 가드, 신을 머릿속에 기억하기 이런 등등의 방법을 하면은 결국은 도덕적 빈곤이 해결될 것이다. 그럼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보수파의 주장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처방을 통해서 뭐가 더 나냐면 길거리의 상습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거리에서 마약하고 하는 애들을 바로 잡아갖고 상습적으로 얘네는 바로 무력화 정책 말하자면 교도소에 가둬버리는 거죠. 무력화 정책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보호관찰과 가석방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가석방 안 시켜주고 보호관찰을 엄격히 해서 교도소에 때려 넣으면 좀 되는 거 아니냐. 적극적 경찰활동. 그러니까 법 집행에서 무관용. 그래서 법 처벌하면 바로 체포하고 총으로 쏴서 사살하고 이런 무관용적인. 그래서 범죄와 사법정의에서 보수적인 처벌 정책을 지향하는 것. 이게 보수파의 주장이죠. 이건 왜 그러느냐.
미국의 60년대 70년대 민권 운동이 되면서 너무 범죄자한테 관대하고 미란다 원칙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사형제 폐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범죄자에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집행 기관하고 교정 시스템이 시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범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수파의 주장이에요. 그 사망자 집계라는 책을 쓴 주로 보수파의 주장이에요. 반대로 이제 진보파의 주장. 진보파는 큐리 같은 사람이 쓴 미국에서의 범죄와 처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중심으로 한 진보파의 주장은 경제적 빈곤이 범죄 증가의 원인이다. 즉 이것은 사회 정책, 즉 복지 정책이 있어야지 해결될 수 있다.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도 없고 복지 정책도 사실은 많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결국은 미국은 교도소 수감률이 1971년에는 20만 명을 미국 전역에 20만 명을 수용을 했어요. 근데 1996년에는 120만 명을 수용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30년이 조금만 30년 조금 25년 정도 지났는데 그 숫자가 무려 6배가 늘었어요. 근데 인구가 그렇게 늘었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인구는 기껏해야 한 2배, 한 1.5배 늘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인구는 그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주교도소나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6배가 늘었어요. 그럼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즉 1985년부터 10년 동안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1985년부터 95년까지 흑인 수감자가 700% 증가했어요. 즉 마약하는 흑인 애들 다 때려 넣은 거죠. 근데 교도소 수감자가 늘었어요. 근데 범죄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죠. 범죄를 했으니까 거기다 넣겠죠. 그러면은 그 교도소를 많이 지었는데 그 교도소에서는 어디서 왔느냐? 어차피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교육, 주택, 빈곤층 아동 지원 예산에서 가져온 거 아니냐? 차라리 그러면 그 예산을 빈곤층의 주택이나 아니면 교육 예산으로 쓰면은 교도소에 들어갈 사람들이 범죄를 안 할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의 범죄와 처벌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냥 갖다가 때려서 그냥 말하자면 갖다가 그냥 뭐 잡아 갖고 넣기만 했지 그랬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든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베넷 같은 사람들이 주로 그 흔히 말하는 보수파들이 빠진 잘못된 신화, 잘못된 일종의 그 생각들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온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법이 온정주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실형을 받을까 말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상하시죠? 100명의 범죄자가 있는데 그중에 한 명밖에 한 명밖에 그 실형이나 아니면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으면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99은 도망간 거 아니냐? 아니면 99은 처벌받지 않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 큐리 같은 사람 진보파들은 그게 아니라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들이 어 힘들고 위험한 범죄자는 자기도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안 잡고 체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제 사건이 많고 발생을 했는데 낮은 체포율 그리고 또 하나는 낮은 유죄 선고율. 왜냐하면 말하자면 시스템 자체가 변호사 써 갖고 해서 실제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100명 중에 1명밖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온정주의가 아니라 경찰의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그러니까 이게 온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온정주의 때문에 이걸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거는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효율성. 즉 보수파들이 주장하는 대로 형벌을 가혹하게 집행을 하면은 범죄가 줄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어차피 이 초포식자 애들은 형벌이 가혹해도 걔네들은 범죄를 줄이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나는 안 잡히면 그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교도소 예산을 느려도 교도소를 10개 짓든 100개를 짓든 범죄는 감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보수파들이 빠진 온정주의, 효율성, 무비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착각에 빠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큐리라고 하는 진보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범죄를 줄이려고 하면 예방, 그리고 사회적 행동, 온건한 사법 체계가 맞다. 그래서 네 가지 주요 관리 영역이 필요하다. 이거는 아동학대의 방인과 예방,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의 향상, 취약 청소년을 위한 후원과 지도의 제공, 소년 범죄자의 집중 관리라고 한 네 가지 영역이 있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외부인의 가정 방문. 그러니까 아동 학대를 당하는 이 가정에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학대 고위험 가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예를 들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뭐 공립학교 같은데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자잖아요. 뭐 보통 돈 있는 애들은 학원 가고 돈 없으면 그냥 거기서 자고. 근데 애들이 그럼 학업 성취가 떨어지면 어떻게? 직업도 먹고 얻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범죄에 들어가는,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취약 청소년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치료 체계를 운영해야 된다. 이게 여러 가지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행동은 뭐냐? 뭐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면 저소득층한테 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 빈곤을 해소하고 사회보장 체계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흔히 말하는 교도소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복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야지 범죄가 감소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파와 진보파는 상당히 그것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묘한 게 아니라 상당히 공통되는 뼈가 있어요. 즉 보수파와 진보파 모두 뭐가 중요하다면 청소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소년의 환경과 특히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차이점은 분명하죠. 진보파는 빈곤에서 사회복귀 프로그램, 처벌 조치에는 반대하는데, 보수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한 도덕적인 부양, 도덕적 빈곤, 그리고 형벌 제도를 엄격하게. 그러니까 보수파는 형벌 제도를 엄격하게, 진보파는 처벌 조치에는 반대하는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이 90년대까지 이런 책을 써서 둘 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범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 나오는 순간부터 범죄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죠. 주변을 많이 보시면 지속적으로 범죄는 폭증할 것이다. 그죠? 근데 희한하게도 미국에서는 1991년부터 2001년 10년 사이에 살인 범죄는 마이너스 43%가 줄었어요. 반이 줄었어요. 반 좀 안 되게. 폭력 범죄는 3분의 1, 34%가 줄었어요. 재산 범죄는 29%, 한 3분의 1.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역시나 크게 대표적으로 범죄 감소를 연구했던 두 연구가 있습니다. 레빗이라는 사람이 2004년도에 1990년대에 왜 범죄가 감소했는가에 대한 이해라는 논문이 있고, 짐링이라고 하는 2007년도에 쓴 미국의 범죄 대감소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그래서 이 두 논문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범죄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요인들은 여러분 생각해도 몇 가지 앞에서 보는 것도 있겠죠. 뭡니까?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경제적 상황. 어, 뭐 경제적 호황이었느냐, 불황이었느냐, 예를 들면 빈곤이 늘어났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인구학적 특성이 있겠죠. 베이비 부모 세대처럼 어떤 세대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았다가 인구가 줄어갔고 요만큼. 세대마다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런 인구학적 특성. 그 다음에 경찰력. 어떨 때는 경찰력이 많아. 어떨 땐 경찰이 적. 그리고 교도소 수감. 교도소가 많아. 많이 수감돼. 아니면 적게 수감돼. 이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요인에 따라서 범죄 감소를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건 아는데 그냥 되게 단발적이지만은 뭔가 앞에 것과는 결이 다른 이런 거예요. 코카인의 확산, 낙태아 폭파, 무연 휘발유, 경찰 활동의 질적 변화. 물론 이건 경찰 활동의 질적 변화는 조금 좀 앞에 경찰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요인은 경제입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경제가 좋으면 범죄가 감소할 것이다. 그럴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되게 현실은 또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누구한테 좋으냐 이 말이에요. 즉 가진 사람한테 좋으면은 못 가진 사람한테 만약에 이게 분리가 돼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 주장은 매우 복잡한 거고 일관된 이론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범죄 기회 이론은 부자 지역에서는 범죄가 많고 가난한 지역이 적다. 예를 들면 경제가 나빠갖고 다 가난해져요. 다 가난해져. 그러면 훔칠 게 없는데 어떻게 범죄가 늘어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면 훔칠 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경제가 좋으면 범죄가 감소한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죠. 즉 일종의 범죄 기회 이론에 따르면 이거는 사실은 주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장은 가장 오래된 비개인적 이론이에요. 개인에 의해서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난하면 범죄를 하고 가난하지 않으면 범죄를 안 한다는 그거잖아요. 개인과 별개의 이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과효과라든가 시간 지연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역 범위에 따라서 다 달라요. 아주 복잡해요. 경제라는 게 한 방에 크게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절대적 빈곤인지 상대적 빈곤인지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난하다, 뭐 가난하지 않다를 어떻게 구분하죠? 월급이 100만 원이면 가난한 겁니까? 50만 원이 가난한 겁니까?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구분을 해야지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레빗 같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사실 호황일 때 경제가 좋을 때 범죄가 줄어든다는 건 호황 자체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라 호황이니까 경찰을 많이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을 많이 고용하니까 범죄가 감소하는 거지, 실제로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돼서 범죄를 안 해서 감소한다는 게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근데 설명은 되죠.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면은 소득 불평등이 많아져요. 그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범죄는 또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범죄는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소득 불평등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근데 범죄가 감소했네? 그럼 뭐가 문제죠? 아니, 뭐가
뭘 빼놨나요? 이게 좀 경제를 가지고 범죄를 설명하는 거는 단순하지 않다. 결론은 그거 같아요. 인구학적 요인을 보시죠.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것은 전쟁 시기에 2차 대전이라든가 월남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럼 그 많이 난 아이들이 인구가 폭증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게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많은 이 사람들이 젊으면은 그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켰다가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 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범죄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나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범죄가 늘 수가 있겠어요? 즉, 가장 아주 단순한 원리죠. 나이가 들면 범죄에서 벗어난다. 즉, 왜냐하면 대부분의 범죄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저지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인과적 요인도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1980년에 비해서 2000년에 15세에서 24세 인구가 26%가 줄었고 범죄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저지를 만한 나이 또래의 인구가 줄어갖고 범죄가 줄어든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범죄가 완전히 준 거에 대한 설명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즉, 인구가 줄은 만큼은 범죄가 감소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감소한 거예요, 현상은. 그러니까 인과학적 요인도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좀 애매해진 거죠. 그럼 세 번째, 법과 질서 요인. 말하자면 가장 많이 범죄가 쌓여지는 것은 법 집행의 양이라고 하면 주로는 이제 경찰관 숫자예요. 그럼 경찰관을 많이 증언을 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냐? 여러분 생각으로는 그렇겠죠? 근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레빗 같은 사람들이 그걸 따져보니까 경찰관 증언이 범죄 감소에 미친 영향은 전체의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경찰관을 분명히 양을 늘리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왜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찰관이 500명당 1명입니다, 인구에. 근데 그 경찰관이 그냥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키는 경비 경찰만 하고, 실제의 우리 이 서민 경제를 하는 절도라든가 사기 같은 거에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하면 경찰관을 아무리 들여봤자 범죄 감소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양을 늘린 거에 비해서는, 숫자를 늘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영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도소 팽창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이제 2000년에는 200만 명이 수감돼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미국 인구가 3억 5천인데 200만이에요. 무력화 효과.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무력화 효과는 퀴즈 4번입니다. 무력화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냥 교도소에 넣어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무력화 되죠. 그리고 일반 억제 효과. 일반 억제 효과는 보여주는 거예요. 봐. 범죄 저지르면 교도소 가는 거야.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교도소가 많으면. 근데 살인 폭력의 11%가 감소하고 재산 범죄의 88%가 감소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교도소가 늘어나서 범죄가 감소했다고 하는 설명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도소가 늘어나갔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교도소가 원래 100만 명 수용할 교도소를 200만 명을 늘렸으면은 그 교도소 바깥에서 활동하는 범죄자들을 이렇게 교도소 하나로 넣어버리면은 교도소 바깥은 당연히 범죄자가 없으니까 줄어들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범죄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요인을 찾아야 되겠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연결돼 갖고 같은 맥락에서 교도소에 수감하는 부분을 있어도 교도소의 수감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이제 교도소에 갔다가 오면은 사실 뭐예요? 처음이나 무섭지, 두 번 갈 때는 별로 무섭지 않단 말이에요. 저 범죄 저지르는 애들이. 그러니까 감소 효과의 회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탄력성, 우리가 수요 공급 탄력성이라고 해서 교도소를 이렇게 많이 늘리는 만큼 그만큼 범죄가 줄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감정의 문제가 돼 갖고, 그래서 순수하게 교도소를 늘리는 것, 수감을 늘리는 게 억제 효과를 측정하기가 참 어렵고, 교도소 수감이 누적되면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별로 감이 무뎌지죠. 그러니까 흔히 학교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교도소 수감도 범죄 감소의 글쎄 한 10%? 많으면 27%? 그러니까 이것도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앞에서 몇 가지 요인들을 설명했어요.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설명한 부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좀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크랙 코카인이라는 게 있어요. 크랙 코카인. 크랙 코카인은 일종의 분말로 된 코카인 마약을 탄산수 나트륨하고 섞어 가열한 겁니다. 이건 고농축, 강한 환각, 짧은 지속 시간에서 가격 대비 대단히 환각 효과가 커갖고 도심에서 광범위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갱들이 이거에 쟁탈전을 벌여갖고 살인사건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흑인들 14세, 24세 흑인 남성들의 살인율이 급등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코카인을 이제 안 써요.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면 범죄가 감소했나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갑작스럽게 크랙 코카인을 통해서 범죄가 폭증한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럼 코카인을 안 썼다고 하면은 범죄가 감소하는 것, 이런 것이 흔히 말하는 맞지만은 사실은 이 코카인을 쓰고 안 쓴다고 해서 이게 범죄가 감소한다, 이거는 사실 좀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워낙 극적으로 범죄가 팍 늘어났다가 팍 줄어드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미국의 이 학자들도.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낙태학법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전엔 낙태가 불법이었는데 합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예전엔 불법이었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아니면은 어떤 부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거되면은 낙인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아이는 어떤 부정적인 가정 환경이 제거되니까 살인, 폭력, 재산 범죄 감소가 있을 것이다. 뭐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낙태가 합법화됐다고 해서 부정적인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꾸준히 위험 지표에 있는 사람의 출생 건수, 그러니까 좀 가정 환경이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해하시기 쉽지 않겠지만 얘기되는 게 저겁니다. 납입니다, 납.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은 미국의 진짜 범죄 요인은 납이요, 납 중독 같은 거 할 때 테트라에틸납이라 그래서 사에틸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미국 그 자동차 엔진의 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휘발유에 섞었던 건데 그걸 유연 휘발유라고 하죠. 근데 그걸 못 쓰게 했어요. 한때는 썼는데. 근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납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거에 따라서 아동의 뇌 발달에 많은 영향력, 그러니까 충동성, ADHD, 공격성, 특히 미국의 대도시에 22년의 차이를 두고 납하고 범죄 곡선을 봤더니 일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동차를 많이 쓰면서 유연 휘발유, 납이 들어간 휘발유를 많이 쓰니까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충동적이고 공격성에서 범죄가 높아졌는데 이제 납을 안 써요. 요즘은 이제 무연 휘발유잖아요. 범죄가 떨어졌다. 이것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분명히 연관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왜 그러면 범죄학자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범죄학자들이 분명히, 범죄학자들은 의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납은 의학적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학자들은 사회학적 설명을 하고 싶어 하지 의학적 설명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경찰 노조라든가 마약 단속반 같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으니까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해야지 자기들의 존재 근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납을 쓰다가 안 써갖고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경찰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마약 단속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아직은 이게 분명한 건 이거예요. 납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냐? 그것만 가지고 건 아닌 것 같다. 그게 이제 다음 요인을 봐. 치안활동 수준이에요. 실제로 이 지금 범죄가 준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된 이유이기도 하죠. 뉴욕은 현대적 치안활동 전략의 선구자입니다. 뉴욕은 현저하게 범죄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뉴욕이 치안활동을 잘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그러면 그 치안활동을 잘하게 만든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브레튼 서장이라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 사람이 취임하기 3년 전부터 범죄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죠. 그 사람이 취임한 다음에 범죄 감소했으면 역시 그 사람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이 했던 상당히 그 현대적 치안 활동 때문에 된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거꾸로 돼버렸으니까 뭐지? 그리고 새로운 치안 전략도 있고 경찰 수가 증가되고 뭐 이러는 게, 경찰 수가 증가하고 좀 지나서 범죄가 줄어들었으면은 맞아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비슷해요. 이건 뭐지 이게?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뉴욕에는 이런 치안 전략을 했으니까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쳐. 근데 그걸 안 했던 LA라든가 워싱턴 DC도 줄어들었어. 걔네들은 아예 그런 치안 전략이라는 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치안 전략을 안 한 데도 줄고 했는데도 줄었으면 이게 지금 뉴욕이 그것 때문일까요? 라는 의문을 갖는 거죠. 그리고 원래 뉴욕의 낙태율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범죄의 대감소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뉴욕은 안전해졌다고 쳐요. 네. 전 기간에 걸쳐서 감소했고, 특히 뉴욕은 규모, 기간, 폭 등에서 엄청나게 줄었어요. 살인은 82%가 줄어들었고, 차량 절도는 94%가 줄어들었고,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 거리 범죄의 80% 감소했을까? 당연히 그럼 거리 범죄의 감소한 건 당연하겠지. 왜냐하면 어쨌든 경찰을 많이 풀어놨으니까 대대적인 치안 활동이 변화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뉴욕 효과라고 한대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치안 활동을 칵테일로 많이 쏟아 부었으니까. 그래서 뉴욕이 했던 5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핫스팟 치안 활동. 핫스팟 치안 활동은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경찰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약 시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나 봐요. 그럼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확실하진 않는데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컴스탯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프로파일러인데,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범죄 분석 예측 시스템이라고 컴스탯을 이용해 갖고 어디가 이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경찰을 출동시키고 하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거리에서 마약을 없애는 거. 그리고 어쨌든 경찰을 많이 고용하는 거. 이 5가지를 함으로써 뭔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아주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뉴욕은 줄어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범죄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이론으로서는 사실 존재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상반대 결과가, 어떤 경우는 빈곤이 있다고 빈곤하다고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에 반대는 무관하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것은 범죄 추세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설명들, 변수들, 이론들, 정책들을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저는 뭐라고 결론을 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은 그 이론들을 그냥 연구된 대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국의 범죄라든가 이런 데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 과목의 목적이고 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퀴즈, 그러니까 이번은 퀴즈 3, 초포식자에 대해서, 그리고 퀴즈 4, 무력화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그건 이제 메일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럼 1주차 수업은 여기서 끝납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끝나고 2주차 수업은 여러분과 또 비대면으로 하고, 계획대로는 3주차부터는 여러분과 같이 만나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